안녕하세요. 이 나이 정도 살아보니 어느덧 인생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중년 여성이에요. 3대 독자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 모진 시집살이를 마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땐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어머님이 미워하셨던 거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어머님은 절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긴커녕 나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이였거든요. 남편보다 제가 훨씬 학벌이 딸리게 되니 어머님은 이 탓을 다 저에게 돌렸고 저 때문에 아이가 미움받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쟨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밖으로만 다닌다니? 애 아빠 대학 교수씩이나 되고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냐? 너 닮아서 저러는 거야. 지 엄마 똑 닮아서 밖으로만 나돌고 책상 앞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어떻게 저리 외탁만 한다니? 에이, 아범한테 들으니 아범도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았다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뭐 그렇죠. 할 때 되면 해요. 뭐가 할 때 되면 한다는 거야? 조기 교육 모르냐? 우리 집안이 돈 없는 집안도 아니고 애 공부 좀 제대로 시켜라. 장손식이나 돼가지고 집안에 먹칠하고 다니면 좋겠어? 내 말 명심해. 우리 장손은 특별해야 할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애비랑 막내는 이 나이 때 얼마나 책상에만 붙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에 공무원이나 되지.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장손 제대로 키워야 할 거야. 맨날 저렇게 나돌기만 하면 장손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아. 내 말 알아들었냐? 상대적으로 아들들이 대학 교수에 공무원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터라 어머님이 손자한테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디 자식이 내 뜻대로 되나요? 제 아들은 공부보다는 몸 쓰는 일을 더 좋아했고 항상 축구에 야구에 늘 친구들과 밖에서 뛰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이었답니다. 전 그런 아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아이스러운 모습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조차 보기 싫어하셨죠. 어떻게 지혜미만 쏙 닮았냐? 정이 안 가. 장손이라고 기대를 엄청 했더니만 우리 집안 피가 하나도 없잖아. 매사 저렇게 나가 놀기를 좋아하고 툭 하면 다쳐서 들어오고 에휴, 너 아들 하나만 더 낳아라. 쟤는 싹이 글렀어. 어머님, 왜 자꾸 도연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앞으로가 무궁무진하다고요. 말씀 삼가주세요. 저 때부터 싹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 모르냐? 난 최소 연고대다. 우리 손자 거기 못 가면 난 손자로 인정 못한다고. 그냥 둘째 낳아. 쟤한테 기대하긴 글렀어. 왜 조기 교육이 있는데? 싹이 있어야 그것도 시키는 거지. 너 내 말 명심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도 그렇게 출신 대학 가지고 시집살이 시켰으면 그만이지.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다니. 어머님, 전 다른 거 다 참아도 제 자식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를 잘 봐야 돼. 널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 저 모양 저 꼴 아니니?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네가 이 집에 좀 살았다고 내가 우스운 모양인데 나 안 죽었어. 시어머니는 늘 제 머리 탓을 하며 아들이 똑 닮았다고 막말을 하였어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가 나는 때가 많았답니다.
아들은 어디서나 당당함 그 자체였지만 할머니가 대놓고 핀잔을 주고 미워하니 할머니 앞에만 서면 늘 주눅든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못난 엄마를 만나 이렇게 된 것만 같아 안 좋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또 축구공 차고 와도 돼요?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니까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내일 다른 학교랑 축구 시합하기로 해서 또 내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가도 돼요? 할머니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해서. 가야지.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학교도 안 가는 날인데. 대신 다치고 들어오지 말고 시간 잘 지켜서 와. 그럼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까? 할머니 알면 또 엄마한테 화내잖아. 나 나가서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그래. 할머니한텐 비밀. 대신 시간 철저히 지켜서 들어와야 돼. 다치면 안 되고. 엄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들은 벌써부터 눈치라는 것이 생겨 할머니 눈치를 참 많이 보는 아이였는데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던 중 홍기가 찬 시동생이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서방님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에서 같이 일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인상이 좋아 잘 지내면 좋겠다 싶던 찰나였지만 동서도 말하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래도 우리 아들도 공무원, 며느리도 공무원이니 내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라도 급이 맞아야 한다니까. 너희 부모님도 교직 생활 하셨다고 하니 내가 안심이 된다. 네가 보통 머리를 물려받은 게 아닐 거 아니니? 유전자 무시 못하거든. 이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은 알고 있지? 어머, 형님한테 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미 형님이 대를 이은 건 아닌가요? 어머님도 요즘엔 딸이 대세래요. 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낳고 싶은걸요? 그래도 장녀가 살림 미천이라니까 이왕이면 딸 먼저 낳고 싶은데.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한다. 저런 머리에 똥만 들은 애가 어디 내 손자겠어? 난 우리 손자라고 하면 진득하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잘하는 그런 애가 내 손자라고 생각해. 쟤는 너무 외탁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이런 집에 대를 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똑똑한 너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하긴 외탁만 해도 어머님이 서운하시긴 하겠어요. 그럼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아들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네가 아들만 낳고 떡 부러지게 키워준다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거겠니? 첫째네는 글렀어. 정말요? 저야 그럼 감사하죠.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게 키워볼 테니 저한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재산 얘기를 운운하며 동서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노인네 참 지독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저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아들 그저 당당하게 행복하게 키우자 싶어 분가를 선언했고 처음엔 분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드디어 동서가 아들 손주를 안겨주자 대번에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 또한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히 했지만 평생 어머님 뜻에 거역한 적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저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자 더더욱 독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알아서 살아 이제.
그래도 장손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야지. 그리고 애 운동시키고 이런 거 내 돈으로 할 생각 어림없어. 공부도 못하면서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돈만 잡아먹게 할 수 있니? 어머님, 말씀 좀 삼가세요. 도연이도 같은 손자인데 어떻게 맨날 머리에 똥만 찼다고 하세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두고 보세요. 우리 도연이 아마 큰 인물 될 겁니다. 어머니 공부가 다가 아니고 요즘 세상에 내 장기를 살려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공부하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도연이도 어머님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애한테 자꾸 그러세요. 눈치 좀 봐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눈치 보는 애냐?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도연이가 서울대 들어가지 않은 이상 내 눈에 들 생각 마. 동생보다도 못하지. 도연이 그 나이 때 죄다 밖에서만 놀 때 우리 석현이 봐라. 수학경 시대애니 뭐니 거의 영재 수준이잖니. 계속해서 학교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흰 그렇게 아이를 위해 분가를 했고 오히려 분가를 하니 어머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동서의 아들은 시어머니 바람대로 뭐든 척척 해내는 척척 박사였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 잘하는 손자였어요. 그런 손자를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제 아들과 차별하며 대하더라고요. 네가 장남이었어야 했는데 아유 어쩌다 장소는 저런 게 나오고 우리 차남이 이렇게 똑부러지고 똑똑하냐? 도연이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우리 차남은 아주 벌써부터 박사급이다. 얘 둘째야, 네가 진짜 고생했어. 애들이 엄마 닮는다더니 그 말이 딱인가 봐. 도연이 엄마 봐라. 뭐 볼 거 없으니 애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네 아들은 아주 대단한 것 좀 봐. 그러게요. 저도 애 낳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애들이 엄마 유전자를 많이 닮긴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아들을 보면. 동서, 말이 심하다. 내 머리가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 오히려 좋으시겠네요. 도연이는 눈에 차지도 않으시니 석견이 싸고 두시면 되겠어요. 저희도 맨날 어머님의 성화에 힘들었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그런 차별 그만 듣고 싶네요. 저런 대바라진 것 같으니 네 아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엄마가 돼가지고 마음도 더 그렇고 그래야지 어쩜 그렇게 속이 옹졸하냐? 그러니까 도연이 머리가 거기까지인 거야. 우리 석현이 좀 봐라. 지금 바둑대에 나가서 1등하고 학교에서 난리야.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동선의 아들과 제 아들이었지만 늘 비교 대상이 되곤 하였어요. 엄마로서 내 아들이 차별받는 그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속상했답니다. 그래도 아들에겐 내색 한 번 없이 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어요. 엄마, 나 대학교 안 갈래요. 어차피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굳이 대학교 학비를 낭비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 평생 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엄마는 네가 평범한 걸 다 해봤으면 해서 그래. 나중에 후회되면 그때 가져 뭐. 지금은 돈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 뜻을 지지해 주세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빠는 네가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평생 할머니 성화에 아빠는 늘 할머니가 원하는 것만 해서 지금 후회가 더 많단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아까운 인생이니.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며 저에게 오히려 아들을 지원해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고리타분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 부모 모두 지지해 주는 걸 더욱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아들이 대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손자가 아니라며 오히려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사다를 내는구나. 어찌 키웠으면 저렇게 제멋대로 막무가내야? 내 손자 중에 대학교 안 밟은 손자는 없다. 그 말 뜻은 더 이상 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연고대를 못 가더라도 지방대라도 가야 할 거 아니야? 머리가 딸리면 아무 데라도 가야지. 고졸이 말이 돼? 애미 네가 말해봐라. 너희끼리 나가 살라고 했더니 이러려고 나가 산 거야? 어머님, 요즘 대학 나와도 다 똑같이 살아요. 그냥 도연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자고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고등학교 나오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하니? 애초에 너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무식한 엄마를 두니 아들 녀석도 저 모양으로 나온 거잖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졌어. 아유, 내가 오래 살고 별거를 다 본다. 교수하고 공무원 하면 뭐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똑같이 남들 눈치 보고 남의 돈 먹고 사는 거예요. 저 하나 엄마 마음대로 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제 아들 삶까지 엄마가 간섭하려 하세요? 전 제 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응원해 줄 겁니다. 내 말대로 해서 나쁜 거 있었니? 기껏 대학 교수 만들어 놨더니만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래, 어디 너네 마음대로 해. 처음으로 남편이 어머님께 대들었고 어머님은 충격이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 눈밖에 완전히 찍혔지만 저희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기에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엔 동서아들이 완전 수재의 영재라며 시어머니가 그 손주를 바라보는 낙으로 산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하나가 어머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니 됐다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고 드디어 청약 만기가 되어 전세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에 그것도 이 나이에 매매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수고했어. 당신 힘으로 알뜰살뜰 모아서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대출은 껴있지만 그래도 대단해. 고마워. 이제 우리 아들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디 민폐 키질 수 있어? 자기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고 우리도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지. 어머님이 애초에 우리한테 뭐 주실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 그래도 행복해. 도연이 저렇게 앞가림 잘하고 살고 우리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아니니까 기쁠 따름이야. 우리 더 행복해지자고. 드디어 이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원래 시어머니 성격에 먼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들르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특별한 날이 아닐 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엔 동서와 오랜만에 보는 조카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조카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소식 들었니? 우리 석현이가 이번에 로스쿨 졸업하고 로펌에 합격했잖아. 얘가 뭐 하나 할 줄 알았다니까. 자그마치 우리 집에서 변호사가 나온 거라고. 얘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댔는지 이래서 엄마 머리 무시 못한다는 거다. 아, 그래요? 축하해, 동서. 석현이도 축하한다. 그 힘든 고시 공부 마치고 변호사가 됐구나. 장하다. 어려서부터 영지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에 새로 집 하나 했다며? 뭐 청약인가 뭔가 당첨됐다고 둘째가 그러더구나. 맞는 말이니? 네, 저희도 드디어 전세 탈출했어요. 도연이 장가 간다고 하면 그래도 부모가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잘 됐죠. 도연이가 뭐 얼마나 잘난 여자 데리고 온다고 그런 걸 신경을 써? 거두절미하고 너 그 청약 당첨된 집 좀 줘야겠다. 석현이가 그래도 집 하나는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또 비슷한 여자를 만나지. 네가 이번에 큰엄마 노릇 좀 해라. 네? 지금 저한테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저희가 저희 집을 석현이를 주겠어요? 왜라니? 장씨 집안 이렇게 세웠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설마 네 아들 주려고 그랬니? 우리 석현이한테 몰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좋은 여자를 또 데리고 오고, 네 아들이 공부라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가 똥똥 어린 네 고졸아들 탓해. 애초에 눈밖에 왜 났겠어? 밖으로만 도니까 눈밖에 난 거잖니. 그러니까 석현이한테 그 집 양도해.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왜 제 집을 내놓으래요? 석현이 공부시키느라 재산 다 거덜나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말을 막 해? 내가 처제한테 전화해서 그 집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석현이 집 한 채 해줘야지. 동서아들이 최고 로펌에 합격했다며 내 생애 최초 청약집을 내놓으란 시어머니였고 제 아들 녀석의 머리가 똥덩어리 머리라며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어요.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찰나 다급하게 조카에게 관련 전화 한 통이 있었고 그 전화를 받고 난 뒤 로펌에 합격한 조카가 다리를 덜덜 떨며 입 열자 시모가 바닥을 기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놈아, 제발 형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진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놈아가 도와주세요. 사실 제가 친구들의 권유로 진짜 딱 한 번 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필 걸려가지고 형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어머, 너 제정신이니? 변호사가 된 마당이 지금 뭘 해? 아, 그리고 네 형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 이게 다 사실이냐? 아이고, 석현아, 왜 그랬어, 왜? 도연이한테 얘기해서 우리 애 좀 어떻게 해봐라, 응? 우리 둘째 손자 잘못되는 꼴은 나 못 본다. 나한테 네가 어떤 손자인데. 예, 어미야, 네가 얼른 도연이한테 전화 좀 넣어봐. 어머님, 전 도연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꼴 못 봐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석현이 네 잘못 뉘우쳐. 형님, 석현이가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흔들린 건데 왜 석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도연이랑 만나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제 아들은 20살에 바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되었고 모든 특출난 운동신경을 발판으로 진급이 빨랐어요. 그리하여 형사과로 전출이 되어 근무를 했었는데 하필 약 밀수 밀매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걸 알고 조카가 바로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제발 아들한테 말을 잘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똥덩어리라고 방금 전에 말하던 시어머니가 표정이 상기되어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살짝 우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도연이가 우리 집 장손 아니냐. 그러니까 석현이 좀 어떻게 해줘라. 경찰에 출두하라는데 얘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휘말릴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도연이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 빼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 아들 똥덩어리라고 방금 전까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잘 말을 해달라니.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게다가 약이라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석현이 너 크게 실수한 거야. 그냥 쟤 달기 받고 다신 그러지 마라. 형님, 지금 석현이가 어떤 애인데 벌을 받으라는 건가요? 우리 집안의 자랑에다가 변호사라고요. 형님 아들이 너무 평범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석현이가 어디 그런 데 가서 조사받을 애인가요? 저 어떻게 해서든지 석현이 구해낼 거예요. 진짜 삐뚤어진 모정이다. 변호사 아들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미안한데 난 우리 아들처럼 본인 앞길 탄탄대로 헤쳐나가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 알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우리 아들이 훨씬 좋거든. 그리고 어머님 툭하면 재산 가지고 압박하시더니 저보고 집 내놓으라는 거 보면 뭐 재산을 다 탕진하셨나 봐요. 됐고 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말은 바로 해야지. 어차피 이런 집안 장손이 되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도연이가 장손이긴 하잖아. 우리 어머님한테 한 푼도 안 받고 그동안 모든 돈 동선에 지원해줬으니 그 돈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신경 안 쓸 테니. 전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묘한 마음이 들면서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기론 다행히 아들이 직접적으로 조카를 연행한 건 아니지만 바로 옆 부서에서 조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고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있던 터라 아마 이 부분은 큰 사건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저희를 닥달했어요. 어떻게든 귀한 손자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계속해서 제 아들을 닥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연이 네가 형으로서 석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 손자가 지금 저런 꼴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힘을 써서라도 석현이 좀 풀어줘. 한번 실수했다고 하자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어? 형으로서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안쓰럽지도 않아? 나 우리 석현이 잘못되면 못 산다. 할머니, 이건 중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힘을 써서 동생을 빼주나요? 그래도 초범이니까 그리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야 석현이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너 지금 우리 석현이 보고 뭐 꼬리표라도 달고 살라는 거야? 고졸 출신 경찰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 손자를 겁박해? 어허라, 이제 보니 너 석현이한테 질투심이 있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때다 싶지? 요망한 나쁜 것이야 네가. 지엄마 쏙 빼닮아서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 석현이 잘못되면 니들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석현이 잘못을 왜 도연이 탓을 하나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그리고 엄마 닮았다고요? 고맙네요. 저런 귀하고 숭고한 우리 아들을 저 닮았다고 칭찬해줘서 과한 극찬을 받은 것 같아 기쁘네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들에게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고 아들과 저는 역시나 시어머니를 보며 절레절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범이라 경미하게 지나갈 줄 알았던 조카는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약을 일삼았다고 했고 증인들이 수차례 나온 상태였답니다.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해갈 수 없게 되자
조카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부정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모든 걸 털어 만든 둘째 손자이니 아무래도 이 점을 납득하는 게 시어머니에겐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이긴 하였어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세상에나, 한 번이 아니었다니.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며 키운 손자가 약쟁이였네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제 아들 그렇게 고졸이라고 똥덩어리니 뭐니 하시더니 모든 걸 다 바친 둘째 손자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절레절레네요. 우리 석현이가 어떡해. 아니 내 손자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누명이나 다름없어. 내가 명명백백 다 밝혀낼 거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요? 어머님, 우리 석현이 위해 어떻게든 해봐요. 정신들 차리세요. 차라리 죄를 고백하고 비는 게 형량이 낮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랑 동서 정신 차리시라고요. 우리 석현이가 왜 정신을 차려? 우리 석현이는 순진해서 나쁜 친구들 꼬임에 넘어간 게 틀림없어. 그런 거라고. 정신승리 장난 아니네요. 참 그게 석현이를 위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동서랑 어머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세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끝끝내 부정을 하였고 결국 조카는 초범이었지만 계속해서 약을 구매한 점과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 약을 팔았던 점까지 걸려서 5년 이하의 법정 구속 명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했고 결국 그렇게 수재 소리를 듣던 조카는 한순간에 약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재범을 일삼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고 압박한 할머니와 엄마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어찌 보면 비뚤어진 사랑으로 아이를 망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뭐만 하면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사자 직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나 스트레스 받게 했잖아. 내가 약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었겠냐고. 다 엄마랑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시험 문제 하나만 틀리면 할머니 그 노발대발하면서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압박하는 그 꼴. 내가 얼마나 보기 힘들었는 줄 알아? 날 이렇게 망친 거야, 당신들이. 아니, 네가 어떻게 날 원망해? 내가 너한테 서포트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랑 네 엄마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시험 문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사람 취급 안 한 거 당신 아니었어?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언제 벗어나나 했다고. 그런데 약을 하니까 다 잊혀졌던 거야. 그래서 했던 거고, 내 인생 다 망쳤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공부시켰더니 뭐? 인생을 망쳐? 네 형 좀 봐라.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서 경찰까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 진급까지 해가지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안 보여?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약을 해? 형은 스트레스가 없었겠죠. 할머니가 압박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나 없다고 생각해요. 조카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원망을 계속하였다고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 또한 어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이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사람 하나 망쳐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싶은 것이 조금 무서워졌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이제야 장손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상처를 단단히 받은 아들과 저였기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손자를 찾아 할머니 신용을 하면 뭐라나 싶은 거죠. 역시 장손은 장손이다. 네가 대학은 안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형답게 모범을 보이니까 내가 다 기쁜 거 있지? 그동안 섭섭한 거 다 잊고 이제 이 할미가 널 많이 아껴주고 응원해 줄 테니 우리 왕래도 자주 하고 살자. 내 장손. 이제 와서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땐 그렇게 머리 나쁘다고 미워하더니만 이제 와서 끔찍이 아끼던 둘째 손자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니까 제가 아쉬워요? 그냥 할머니 하던 대로 하세요. 전 어차피 할머니 손자가 아니니 저도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할게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네가 내 장손이 아니면 내 장손이 누구라는 거야? 그 약쟁이 손자는 필요가 없어. 이제 너같이 든든하고 멋진 경찰 손자가 옆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내가 장손 보는 낙에 살아야지. 이 나이에 어쩌면 되겠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눈에 차지도 않다고 하더니만 약쟁이 손자 보니 우리 아들이 훨씬 나아 보이나요? 어머님 그런 편파적인 발언에 넌덜머리가 나네요. 치가 떨리고요. 진짜 어머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돈 다 갖다 바쳐서 변호사 만들어줬더니만 내 원망이나 하고 있는 놈 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자. 아니요. 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아빠의 어머니시니 장례식엔 방문할게요. 그전엔 보지 않았음 하고요. 예,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너같이 멋진 손자를 두고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인정해. 인정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수도 없이 던진 돌에 제 아들과 전 상처투성이가 되었거든요.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발언을 마지막으로 전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진짜 끊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부모이니 참자 했던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남편 또한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어머님께 정이 하나도 없던 터라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차별과 무시 속에 자랐지만 정말 훌륭히 성장하여 지금 또다시 진급을 앞두고 있고 올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본인과 같이 정말 올곧고 바른 성품을 가진 여성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무시와 차별 속에 힘들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본인의 신념을 꺾지 않고 커준 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손절함에 따라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해서인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잘 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우리 아들 앞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 글을 쓰니 그래도 지나온 과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를 발판 삼아 전 멋진 할머니가 돼보려고 다짐한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봄날 꽃향기를 마음껏 맡으시며 힐링하시길 바라고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많은 자책과 우울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의 암흑 시절 얘기와 이것을 극복했던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부모님의 도움으로 동네에서 네일 아트 샵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미용을 좋아했던지라 꼭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럭저럭 혼자서 버는 것 치고는 벌이가 괜찮았던 때쯤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고, 연애 후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편을 친정에서는 걱정을 하시며 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여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셨던 바람이 있으셨죠.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일도 잘 안 나가고 술도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내 딸이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 남자랑 나 서로 사랑해요. 엄마도 아무것도 없는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니네 아빠는 가난했지만 뭐든 열심히였고 네 남자친구는 노력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잘못 본 거야. 좀 뺀질거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성품이 괜찮은 남자인데 다시 한번 좋은 시선으로 받아줘요. 그렇게 해야 좋다면야 반대는 안 하지만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뭐 네 인생인데 어쩌겠어. 어른들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만 죽자 사자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드세서인지 제 벌이로만 생활을 하는 기간이 계속되었답니다. 이게 지속이 되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텐 절대 기댈 수가 없었고 결혼 후 오히려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을 잘 받아들여 사이 대접을 톡톡히 해주시곤 하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절대적으로 친정 부모님에게 제 생활을 보여드릴 순 없었죠.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 지금 딸 속을 썩인다고 하면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실 것 같아 부모님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김서방, 요즘 쉬고 있다며? 그래,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얼마나 힘들 거야. 나도 그 마음 다 아네. 네, 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취직도 어렵고, 뭐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걱정 마세요.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그래, 자네는 뭐든 잘 될 거야. 우리 손녀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딸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니까 자네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제가 설마 두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요? 장모님은 그냥 저희 집 일에 관여 안 하시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냥 격려차 한마디 하신 건데 응원해 주시는 분한테 너무 삐딱선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김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내가 자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거야. 괜히 엄마는 제 앞이라고 사이 기세어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이 본심이 아닌 것을 다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까봐 일부러 칭찬을 하신 엄마였거든요. 뻔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실 텐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엄마에겐 내색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하영이 어린이집 등원 왜 늦었어? 선생님 연락 왔잖아. 나 오늘 가게 나가니까 일찍 등원시켜 달라고 했지? 남자 체면이 있지. 그리고 그깟 어린이집 좀 늦으면 어떻다고 이 난리야? 그런 게 싫으면 네가 직접 등원시켜. 가뜩이나 일도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구먼. 네가 이렇게 나를 안달복달하니까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원래 그런 거거든. 말이니 방귀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애한테 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어제는 나 가게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하영이 저녁 좀 챙겨 먹이라고 했더니 짜파게티 하나 딸랑 끓여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했다며? 집에서 있으면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얘기한 적 있어? 진짜 너무하다. 본인밖에 모르지? 내게 꺾어놓고 네가 할 소리야? 솔직히 내가 왜 안 되는 건데? 이게 다 네가 드세서 내가 안 되는 거라고. 미용하는 애를 만나질 말았어야 했어. 취직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회사도 없고 죽겠네 진짜. 나도 집에만 있기 싫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가정적인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후회 없이 살 거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게 된 과거였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저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분은 남편의 친어머니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여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한참을 친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았고 곧이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아이고, 성찬아. 아유, 이렇게 자랄 동안 남 보하고 있었니? 그 세월 아쉽고 슬프구나. 네가 내 며느리구나. 아유, 참하기도 하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아무리 아빠랑 이혼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한 번 안 찾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서 너 만날 날만 기다렸다. 친모라고 땡전 한 푼 없어서 찾으면 뭐하니? 다 고생인 거지. 이제 아드님도 만나시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어머니 외로울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슬퍼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아들도 찾았는데 이렇게 참한 딸 같은 며느리까지 얻어서 복이 있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렸을 때랑 똑같아. 멀리서도 내 아들인 줄 알겠다. 너한테 못한 만큼 엄마가 다 갚으면서 살게. 미안하다 성찬아. 엄마 용서해줘. 고마워요, 엄마. 늘 외로웠는데 저에게도 엄마라는 울타리가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우리 떨어지지 말고 살아요. 처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재회했을 때 전 옆에서 엄청 울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봤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무능한 시아버지만 뵙다가 성공한 시어머니를 만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첫 만남에 몰랐지만 시어머님은 알고 보니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시고 지금은 노후가 정말 보장된 채 사시고 계시는 분이었답니다. 이혼 후 여러 번 재혼한 아버님과는 달리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찾았으니 기꺼이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세차장 하나 하고 싶댔지? 부지 알아봐라. 내가 이거 하나 못해줄까? 열심히 살아. 네 애비 아래서 뭘 배웠겠냐마는. 그래도 하나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엄마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누라 돈으로 사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아니? 네가 원하는 거 엄마가 차려줄 테니까 대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감사해요. 세차장도 차리는데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엄마를 두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그동안 내가 이런 거 해주려고 벌었던 거야.
어떻게든 우리 아들 찾아서 보란 듯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거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 서포트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큰돈인데 이렇게 선뜻 투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투자는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는 건데 그동안 혼자 벌어서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여자 혼자 가정 하나를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우리 아들 옆에서 안 떠나서 고마워. 이제 고생 끝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입에 달고 살던 세차장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규모를 크게 차리기도 했고, 워낙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세차장은 초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업 수완이 과연 좋을까 했던 남편이었지만, 첫 사업치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오픈한 지 1년이 지나고 거의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가 되었죠. 이렇게 본인이 잘 되고 나니 예전에 조금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기세등등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애아빠로서 저런 모습은 정말 높게 샀지만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돈 좀 벌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뭐든 본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라면 이 정도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도 이제 싸구려 옷 그만 좀 사고 백화점에 가서 좀 사 입어라. 내가 어딜 나다닌다고. 그리고 싸도 질 좋고 예쁘면 장땡이지 뭐. 남들이 내 옷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돈이면 하영이 책을 몇 권을 더 사주겠다. 당신도 요새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카드값이 700만 원 나왔어. 아유, 네가 내냐? 내가 내지? 그리고 잘난 엄마 두고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예전에 김성찬 아니라니까. 내가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으러 다녀야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만 붙는 거라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발도 넓히고 다음 사업 구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뭘 모른다니까. 야, 말 나온 김에 가게도 때려치워. 그깟 10평도 안 되는 가게. 뭐? 내일은 내일이지. 그리고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하영이도 4살이고 우리 많이 모아야 돼. 둘째도 가져야지. 미쳤냐? 애 낳으면 돈이 또 들어갈 텐데 난 이제 즐기며 살 거야. 그리고 그깟 네일아트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 남편과 자녀 계획을 2명까지 해놨던 터라 둘째 생각이 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이미 본인이 즐기고 살려고 둘째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세차장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한 뒤로 오히려 가정에 더욱 소홀해지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을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달갑게 보진 않았답니다. 김서방이 좀 늦네. 뭐 많이 바쁜가?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얼굴이라도 비추면 좋으련만. 좀 그렇네. 아, 요즘 사업하느라 정신 없잖아. 내가 날짜를 말해줬었는데 잊어버렸나 봐. 나도 통 못 보거든. 바빠가지고. 에휴, 여러모로 바쁘네.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니까. 너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정말 잘해드려라.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참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은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영이도 자주 보여드리고 그래. 이 사람도 은근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풀리고 있고. 그래, 바쁘겠지. 얼굴 보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축하하자. 하영아, 할아버지랑 촛불 끄자. 자, 노래 불러요.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한 달 전부터 말을 했었고, 그날 아침에도 확인 전화를 한 제 말을 묵살한 남편이었답니다.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그날 집에 와 남편과 대판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상대방은 바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도까지 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기에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었어요.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랬겠냐? 아마 다 그럴걸? 남자들 주머니에 돈 채워지면 딴 눈 돌리는 법이라고. 이게 남자 본능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실수야. 잠깐 지나가는 바람. 너 하영이 두고 이혼할 수 있어? 애는 내가 키울 건데. 뭐? 너 미쳤니?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말이 막 나오나 봐. 너처럼 불성실하고 바람이나 피우는 인간이 하영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럼 애는 내가 키워야지 네가 키우냐? 넌 내 꼴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하영이가 나처럼 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자고로 애는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커야 크게 되는 거다. 너 잘 생각해.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라니까. 한두 번 만난 것 뿐이야. 앞으로 안 만날 테니까 그만 좀 해. 남편은 애를 가지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바람난 두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매우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시어머니는 엄청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남자놈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너도 그러냐? 아, 내 아들이 어떻게 조강지쳐 뒤통수를 쳐? 네가 사람이니? 내 돈이 화근이었지? 이놈의 돈 때문에 네가 의리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려 한 거지? 다 없애버려야 돼. 이 돈이 문제였어.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고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영 엄마가 자존심이 세서 안 받아줄까봐 일부러 애 걸고 넘어지면서 세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하영 엄마한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이혼한 아들 꼴은 못 본다. 엄마가 이혼해봐서 그래. 하영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그 마음 잘 알아서 안타까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나 죽었어 하고 무조건 빌어. 알겠어? 네가 잘 되는 이유도 하영 엄마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무서운 불효령에 남편은 뒤이어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맘 같아선 바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기도 한데 이혼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칼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시간을 가지자는 말로 지켜보려고 했던 찰나여서 그런지 남편도 더욱더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는 행동을 보이곤 했어요. 내가 오늘 끝나고 하영이 픽업하고 당신 가게 데리러 갈까? 우리 외식해야지.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이 웬일이야? 먼저 하영이 픽업 얘기를 다 하고 아빠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땐 내가 진짜 백수였으니까 그랬던 거고 능력 있는 사업가가 못할 게 뭐야.
나한테 하영이 맡겨둬. 내가 할게. 갑작스럽게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고, 저 역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애를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혼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고,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아시곤 정말 좋아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사실 내가 더 면목 없어. 어렸을 때 내가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 우리 아들 잘못인데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마 성찬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나랑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믿어줘. 네, 어머님, 저도 이 믿기로 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정말 많지만 그냥 남자들 흔히 하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도 너무 닥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뭐 숨 막혀서 밖으로 돌았을 수도 있죠. 최대한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휴, 네가 큰 결심했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엄청 혼났어.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 며느리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모든 걸 덮기로 했어요. 남편은 인성이 개조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다시금 슬슬 밖으로 나돌더니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만 언젠가 모든 걸 후회하고 가족에게 잘할 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시댁에 들렀다 친정에 가는 길, 남편은 또다시 궁시렁대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피곤해 죽겠네. 명절은 왜 있는 거야? 나 같은 잘 나가는 사업가가 이리저리 다녀도 모자랄 판에 꼭 가야겠냐? 장난해? 아버지 생신 때도 참석도 안 하고 당신 우리 부모님 뵌 지가 언제인 줄 알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못 참겠으니까. 못 참긴 뭘 못 참아. 그냥 돈 100만 원 드리면 되지. 꼭 얼굴까지 비춰야 하냐고. 이런 날이라도 좀 제발 나 좀 쉬자. 어제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고선 쉰다고? 막말로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 가게야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지. 뭐? 너 나 무시해? 내가 누군데? 너 밥 얻어먹고 살기 싫구나? 네 가게 한 달 매출? 나 그거 이틀이면 벌어. 가는 길에도 남편과 고성이 오갔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도 친정에 가는 길이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저런 부모님과 얘기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명절날 친정에 와 TV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아빠도 엄마를 도와 이것저것 하시는데 사이라는 인간은 낄낄대기 바빴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음식 좀 나르라고 타박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욱했던 것인지 대뜸 그 밥상을 뒤엎고 생 난리를 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백년 손님한테 어디다 대고 음식을 나르래? 날 이렇게 대접해도 돼? 아니 장모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런 대접 받아야겠습니까? 아까 차에서 올 때부터 진짜 못 참겠네. 네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야? 감히 나한테? 솔직히 지금 너희 같은 것들은 나한테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엄마 같은 뒷배가 있는데 막말로 이렇게 평범한 가족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지금 이 음식들 날라야겠어? 장모님도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자네 뭐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우리 딸 봐서 참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밥상을 엎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야,
네가 결혼하고 한 게 뭐야? 미워도 사이라고 대접해줬더니만 이제 돈 좀 생기니까 우리 딸이랑 우리가 물러보여?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참지만은 못하겠어. 너 같은 건 물사대기도 아까워. 버릇없고 개념 없는 천하의 못쓸 놈. 그 순간 엄마가 통곡하며 분노를 냈고, 이렇게 예의 없는 남편에게 엄마는 물김치 국물을 쏟아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치 싸대기를 남편이 맞게 된 것이죠. 남편은 물김치 국물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딸에게 수건을 가져오라 시켰지만 딸은 이미 이 사태가 무서워 울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푸는 것인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원래도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화가 났는지 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고래고래 나가라고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으로 인해 남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본인 팔자 본인이 직접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돈, 일어나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울고만 계십니까? 너 꼴은 이게 뭐고? 얼른 말해봐.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 인간이랑 진짜 못 살 것 같네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제멋대로 밥상 없고 자기가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이니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데 진짜 기가 쳐서 말이 안 나와요. 이딴 인간 밑에서 애가 뭘 배울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미련하게 인연을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너 진짜야? 네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지금 밥상 없고 이 소란 피운 거야?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더럽다. 사돈 어른들,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려서 돌봐주지 못해 보고 배운 게 없는 아들, 제가 대신 사죄 드려요. 엄마, 아들이 지금 김치 싸대기를 맞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게 사이 대접을 못 받는 수준이라고요. 입 다물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원래도 없이 살았으니 없는 것처럼 살아. 지 애비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네 애비랑 왜 이혼했는데? 바람 피우고 지 밖에 모르고 난 그런 인간들을 보면 혐오감이 들어. 알겠니? 근데 너까지 그러니 난 너 같은 아들 못 참아. 넌 그냥 그 핏줄이었어. 늙음하게 애를 찾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걸 보자고 찾았구먼. 됐고 다신 연락 마라.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사실 명절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까지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 어머님이 방문 후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으셔서 남편에게 차려준 세차장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님 명의라 가능했고 남편의 카드값 또한 내주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한 다음 사업 금액마저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일체 남편의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봐. 어차피 원래도 그렇게 살았으니 아쉬울 건 없잖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네 본성 어디 가겠니? 그때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하영이가 있으니 이걸로 만족할게. 어디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엄마 찾아가서 빌게. 너랑 하영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혼은 아니잖아.
넌 나랑 하영이 없이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잘 살잖아. 아, 맞다. 이제 돈이 없으니 여자들도 안 붙으려나? 진짜 웃기다.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애까지 낳고 함께한 사이 아니었어? 제발 봐주라. 이미 그때 한번 봐줬잖아. 더는 못 참아. 인간이 인간다워야 눈 뜨고 봐주지. 넌 하영이 볼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편은 그제야 애절하게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전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돈을 털고 나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도 위자료를 주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아는 사이였어서 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리 잘나 보였으니까 너 가져. 이제 뭣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겠니?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내 앞에서 사장님 하면서 실실거리더니 뒤에선 내 남편을 만나? 그래, 네가 무슨 죄니? 내 남편이 다 죄인이지. 죄송해요. 정말 오빠가, 아니, 사장님 남편이 자꾸 꼬시는 바람에 그래도 이 동네에 소문은 내지 말아주세요. 왜? 너도 가게 내서 장사하게? 그렇게는 못하지.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손님들을 받으려 해? 너 같은 애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니? 너 이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 말어라.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야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세차장도 그리고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답니다.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시아버지의 인생과 똑같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도 늘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살아서 남편이 항상 욕을 했는데 본인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허탈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이제 좀 실감나? 당신 아버지 그렇게 욕하더니 당신이 낳은 게 뭐야? 당신도 똑같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뭐 어쩌겠냐마는 그렇다고 합리화하기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아무리 불우한 상황에 있어도 그저 본인 앞길을 위해 모든 유혹 저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한테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엄마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날 키워주기랬어. 뭘 하기랬어. 그건 네가 직접 말해. 어머님도 진짜 안타깝다. 하나 있는 아들 찾았는데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실망하셨겠니? 본인 마음도 아프지만 아마 더 화가 나셨을 거야. 그렇게 싫은 전 남편이랑 똑같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남편의 진심은 저와 다시 합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연락을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고 남편의 연락마저도 받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조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성공한 것임을 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대조 같은 성격을 가진 어머님은 소송과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내가 아들을 품고 키우질 않아서 이렇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만 너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힘내고 살아. 이제 날개짓 하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하영이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줄래? 에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받겠어요. 이랑 이혼한 마당인데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애비랑 이혼했어도 내 손녀기도 하고 또 내 핏줄 아니냐. 애비한테 못해준 거 하영이한테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영이는 그래도 보고 싶으실 테니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고맙다. 하영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사실 하영이 애비한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걘 돈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이지 지 애비랑 똑같거든. 나중에 애비 말고 모든 걸 하영이한테 물려주고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할 거다. 애비는 글렀어. 내가 앞만 보고 살아온 이유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참 잘못 생각했지. 그래도 너무 속상해 마세요.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 언젠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거예요. 어머님도 힘내시고요. 어머님은 손녀의 학비를 전액 내주시겠다고 하였어요. 말이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시고 계셔서 저도 애아빠는 만나지 않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딸의 할머니를 만나 소소하게 일상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말고 그래도 딸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영이가 참 밝아진 것 같아서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친할머니 만나러 가는구나, 우리 하영이. 아, 친할머니 만나서 오늘 파스타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어. 하영이가 할머니 주려고 그림 그렸거든요. 아유, 좋겠네. 우리 하영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와. 날 추운데 너도 재밌게 다녀오고 기분 전환 좀 해. 어머님도 아마 외로우셔서 하영이 많이 보고 싶으실 거야. 내가 자주 보여드리고 찾아뵈야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외롭게 일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늦지막이 손녀 하나 있는 거 보는 낙으로 사실 거야. 자주 보여드리렴. 시어머니를 만날 때 가끔 남편 소식을 듣는데 시어머니 또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종종 찾아뵈면서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쪽 같은 시어머니이기에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미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역할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이혼이네요. 아, 그렇다고 이혼을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저 역시 싱글맘으로서 잘 헤쳐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듣고 보니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헤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때 분노도 많이 사그라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여기에 털어놓고 이젠 모든 걸 털어버리려고요. 사실 전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나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아빠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연애를 했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댁 식구들은 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좋은 말만 하셨어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저희 아이 정말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부족해 보이실지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 해주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친가도 가족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네요. 아유,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식구들만 많지 다들 일하느라 다 보이는 일은 적고 거기다가 이제는 다 같이 일을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다 같이 차리고 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와도 혼자서 일 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안사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거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잘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사실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을 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둘이서 모은 걸로 작게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앞에서는 그러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딸아이 하나라.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저 딸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럼요. 저희야 식구들이 많지만 사돈께서는 따님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아들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저희도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딸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시집살이 이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도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며느리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화기애애한 상견례 이후 빠르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제 결혼 선물로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극구 거절을 했지만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라며 끝까지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신혼집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마련을 하고 가구 가전은 남편과 둘이 모은 돈으로 모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맡기게 되었는데 결혼하고서도 몇 개월 걸리는 일이었고 6개월 동안은 작은 원룸에서 단기로 지내게 되었어요.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입주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죠. 뭐야?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끝인 거니? 적어도 난 좀 고급 아파트처럼 해놓을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야? 방은 3개밖에 없어?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좀 큰 평수로 해주시지. 사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해주실 것처럼 하시더니만 평수도 작고 리모델링도 대충 해주셨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 사는 게 나았겠다. 괜히 밖에서 돈 썼네. 어머,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래도 생각보다 넓긴 넓네. 나중에 오빠한테 방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언니, 괜찮죠? 저 여기 근처에 직장 다니잖아요. 저 시집 가기 전에 여기서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방은 여기로 하면 될 것 같네. 방이 좀 좁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은 돈도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서 너무 작은 평수로 주신 거 아니야? 리모델링은 남편이 맡겨서 한 거예요.
아빠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거 다 남편 취향이니까. 어머, 그러니? 어쩐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곤 하더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잖니? 우리 아들이 좀 센스가 있어. 솔직히 집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유행한 되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역시 우리 아들 이런 건 잘하긴 해. 그렇지?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면서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훈수 두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중간에서 남편이 잘라내긴 했지만 이게 전초전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더라고요. 재취업을 고민하던 와중에 친정아빠가 본인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에 그 얘기를 꺼내니 다들 김칫국부터 들이키더라고요. 어머, 그럼 사돈이 너한테 회사 넘겨주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니? 아니 왜? 그 부자들은 애초에 회사 넘겨주기 전에 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잖아. 솔직히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딸이 경영권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사이한테 넘겨주겠지. 어머, 진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우리 사돈은 땡 잡았지 뭐. 딸 자식밖에 없어서 그대로 회사 넘겨야 할 판이었는데 사이가 생겼으니. 와, 오빠 그럼 사장 되는 거야? 오빠 사장 되면 나한테 자리 하나 주면 안 돼?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싶은데. 오빠가 사장 되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완전 대박이다. 아직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이 와서 일해보라고 해서 가는 거야. 나도 처음 배우는 분야라서 잘 모르고 가서 일해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인어른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도 정식으로 정규직 절차 밟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안 그래, 여보? 장인어른 당신한테는 뭐라고 안 하셨어? 이번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당신 안 치신 거지 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당신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고 아빠도 그냥 한번 일해보라 가볍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빠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후계자야. 앞으로 3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빠는 사이가 신경 쓰이셔서 자리 하나를 굳이 마련하셔서 꽂아주신 거지만 전 걱정이 앞섰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김칫국을 들이켜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실제로 남편에게 덜컥 큰 자리를 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아빠는 남편을 그냥 사원 자리에 넣어주셨고 그 외의 일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힘으로 승진도 하고 일도 해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일을 지지리도 못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10년 넘게 다녔던 직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아빠한테 일 너무 못한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언제 남편이 승진하는지만 고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돈은 요새 별말을 안 하니? 아니,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원에서 동 바뀌었다는 연락이 없어? 사돈이 좀 바쁘시니? 아무리 바쁘셔도 사이 좀 챙겨달라고 네가 슬쩍 말해봐. 아니다.
6개월 만에 승진하면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건가? 한 1년 지나면 그럼 승진시켜 주신다니? 한 번에 자리 올려도 우리 아들은 잘할 텐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직원들 불만이 엄청 많대요. 아빠도 요즘 난감하시다고. 실수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일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해서 지적도 자꾸 받고 있고. 그냥 직원이었으면 진작에 권고사직 했을 상황도 여러 번이었는데, 그래도 아빠 사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못해? 걔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일 잘하는 앤데 머리도 똑똑하고 똑똑해서 명문대까지 간 애가 무슨 일을 못하니? 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지. 네가 아빠한테 잘 좀 말해봐. 다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오너일가는 그런 시선들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잘 얘기해봐. 아니요. 진짜로 남편 일을 너무너무 못해서 문제래요. 저도 아빠 말 듣고 좀 놀라서 친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던데요. 남편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회사에서 자꾸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늘 탱자탱자 놀기 바쁜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아빠가 알아서 자신을 승진시켜 줄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남편 스스로 일을 그만둔 거였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니? 너 아빠한테 가서 제대로 말한 거 맞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길래 거기 사람들이 우리 애 괴롭혀서 일을 그만두게 해? 그만둘 거면 괴롭힌 그 직원들 그만두게 해야지. 너 네 남편 안쓰럽지 않니? 사장이 네 아빠인데 가서 네가 따져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장인어른 회사를 그만두겠어. 어머님,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사람들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다들 10년 넘게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고요. 내내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실수만 하고 큰 거래도 남편 때문에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미 거래처 끊긴 것도 있고요. 회사에 자꾸 손해만 끼치는데 당연히 다른 직원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네가 어떻게 아니? 너는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잘못 없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미 똘똘 뭉쳐서 자기 괴롭혔다고 하더라. 너 이거 네 아빠한테 사실대로 잘 말한 거 맞아? 어머님 아들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으세요. 다른 직원들 전부 다 참고 있었다잖아요. 아빠도 사이를 내쫓고 싶으셨겠어요? 이번 일로 아빠도 남편이랑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도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잡으셨던 거고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시모는 무조건 저희 아빠의 잘못이라며 말을 하셨죠. 남편은 그 뒤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6개월도 못 가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꾸 회사에서 잘리자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그때쯤 아빠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몇 달째 떨어지지 않는 몸살기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여기저기 퍼져 있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댁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자 다들 아빠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사업장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떻게 하신다니? 아프시면 더 이상 회사 운영하기 어려우신 거 아니니? 당장 수술해서 떼어내거나 그러기도 어렵다면서. 그럼 슬슬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 뭐 다른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다시 넣어서 일 배우게 하는 건 어떠니? 아버지 정신 놓으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 어때? 그래요, 언니. 오빠가 전에는 뭐 처음 배우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못 배웠던 모양인데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 줬으면 잘했을걸요? 언니도 이참에 사돈 어르신한테 한번 말해봐요. 이번에는 그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대로 회사 넘기고 정리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고 회사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원으로 일할 때도 적응 못했던 남편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적응할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 건강은 안 궁금하신가 봐요. 아니 뭐 궁금하지 않다기보다는 그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몇십 년을 운영했던 회사인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니? 난 너희 아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아빠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기 어렵게 되자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을 그만둔 걸 아시고선 시모는 난리가 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 네 남편도 제대로 자리 못 잡은 상태에서 애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네가 일을 안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생활비는 우리 아들만 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무리 아빠가 아프거니와 멀쩡히 다니던 일을 그만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하다가 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 생활비 그대로 내고 있어요. 저한테 생활비 말하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지금 몇 달째 생활비도 안 내고 저만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일 그만둔 걸로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편 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별말 안 하셨으면서 전 생활비도 내고 있는데 왜 일 그만둔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차피 너 나중에 일 그만둘 거잖니. 애 낳고 그러면 그만두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평생 돈 벌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몇 달 일 안 한 거 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당연히 여자는 나중에 돈 안 버니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너랑 아들이랑 같아. 그리고 아버지 간병을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돈 많은 분 간병인 고용하면 될걸.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생활비 걱정에 전화하신 거라면 잘못 전화하신 것 같네요.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좀 말해주세요. 왜 생활비 안 내냐고. 멀쩡히 회사도 다니는 것 같은데 생활비 왜 안 내냐고 어머님이 좀 물어봐 주세요.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빠가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너희 아빠 회사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다니? 아니 그걸 왜 넘겨? 우리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것 좀 주는 게 아깝다니? 너희 아빠 참 웃긴다. 너 시집 보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사위는 안 보이신다니? 당연히 사위한테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직 아시는 분 몇 명 없는데. 어머님, 일을 잘해야 그것도 넘겨주는 거죠.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애초에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우리 아들이 관련된 일인데 너 참 말 섭섭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런 거 서로 걱정해주고 고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막말로 네 아빠한테도 서운하다. 하다못해 우리한테라도 의논을 하면 모를까. 매번 사돈이라고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시더니만 이럴 때는 우리만 쏙 빼놓고 상의도 안 하잖니. 네? 그걸 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이건 아빠 회사 일이고 저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회사에 있는 직원들 생계가 달린 일인데 더 신중히 결정해도 모자란 일이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회사 받을 능력이 안 되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회사 처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절 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아빠 병간호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제가 참석을 하길 바라셨죠. 모두 참석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참석을 할 때면 제가 못 간 이유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어요. 너 저번에는 오라고 했더니 왜 안 왔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너 요즘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 거니? 혹시 너도 암 그런 거 아니지? 요새 보니까 너무 자주 아픈 것 같더라.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한 애가 들어와도 모자를 판국해. 저 이번만 아파서 못 왔던 거고 저번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주 아픈 것도 아닌데 자주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아파요. 저는 남편 왜 이렇게 아픈지 어머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만 하면 몸살 났다, 감기 걸렸다 난리거든요. 어떻게 저보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니. 장인어른이 암이고 와이프는 까칠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니? 그나저나 암은 유전이 크다고 하던데 너도 계속 검진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너네 아빠는 몸도 원래 안 좋으신데 얼른 딸 시집 보내고 치우려고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남편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남편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만 암에 걸리셨는데 남편 집안은 벌써 3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뭔 말을 못하네 정말. 네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 너 아빠 신경 쓴다고 남편 신경이나 제대로 쓰고 있긴 한 거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시댁 식구들의 돈 없는 참견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보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이 더 미웠어요. 남편은 일도 자꾸 그만뒀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제대로 붙어있는 날도 없었죠.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도 또 그만뒀다며. 생활비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밖에만 돌아다니고 어제는 뭐 하느라 새벽에 들어온 건데? 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하느라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가고 당신 도대체 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아휴,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쉬어.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듣는지 알아? 장인어른은 암 걸렸지. 당신은 장인어른 간병하느라 예민하지. 내가 눈치 안 보이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장인어른 회사 정리하면서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물려봐준 적도 없으시고 엄마 말도 맞아. 암도 유전이라는데 나는 당신 건강도 걱정해야 하잖아. 뭔 개소리야. 유전이 걱정이면 나보다 당신 건강을 더 걱정해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냐? 당신 뭐하고 다니느라 바쁜 건데? 내가 뭘 안 챙겨줬다고 그래. 아빠 간병하면서도 집안일 내가 다 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당신이 집에 안 붙어 있잖아. 나도 바빠. 꼭 일을 해야 바쁜 거야?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어차피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내가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녀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남편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런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아빠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고 결국 아빠는 1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 장례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 한편을 전세 내듯이 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슬픈 저와는 다르게 장례식 내내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오시는 조문객분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오히려 물어볼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을 안 챙긴다며 서운해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돈 장례를 치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주변에도 벌써부터 사돈 보낸 애들은 없는데 너 참 나한테 좋은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나저나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하니? 너 우리 이렇게 잘 안 챙기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제는 너는 친정도 없고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음식이 좀 질린데 뭐 시켜 먹을 건 없니?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댁에 가셨다가 나중에 오세요. 아니 그냥 제가 장례 마무리할 테니까 그냥 댁으로 가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너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신경 써서 여기 자리해 주는 건데 어떻게 집에 가란 소리가 나오니? 참 서운하네 정말. 우리가 불편해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우리 대접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사돈 장례를 이 나이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걸 왜 미안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셔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시키기만 하시고 거기다가 장례식장 직원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지적하시면서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여기 자리 이만큼이나 내내 쓰셔가지고 다른 조문객분들 식사할 자리도 없는데 비켜주시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이 더 너무하시네요. 결국 전 폭발해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질렀고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자리를 정리해 집으로 가더라고요. 비로소 조용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죠. 우라빠 발인식이 끝나고 전 유골함을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제 곁을 떠나시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내내 웃으며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선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오열하고 있는 저에게 시모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장례식 이제 끝난 거니? 안 그래도 너 장례식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너 할 일 없는 거지? 어차피 이럴 때는 정신 못 차리게 몸 막 쓰고 그래야 하는 거야. 너 생각해서 우리 김장하는 날 오늘로 잡았으니까
얼른 일어나렴. 눈물 그만 흘리고 정신 차려. 오늘 우리 집 가서 김장 800포기 담그자. 다른 식구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네? 김장 800포기라뇨?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제 막 아빠 보내드렸는데 무슨 김장이에요? 저 못 가요. 장례식이 이제 막 끝났는데 바로 김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제 상황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 생각해서 오늘로 잡은 건데 너야말로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니? 그래도 너 고생할까봐 내가 배추 다 절여서 왔는데 고마워해야지. 배추 물으면 네가 배상해라. 퍼뜩 있나? 이제부터 넌 갈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서 장례식 다 치러준 것 같은데 그 보답도 해야지. 보답이요?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리죠. 그렇게 귀한 아들 제가 고생시켰으니 이제는 고생 안 시키도록 다시 돌려드릴게요. 잘 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해 하세요. 시모가 염치 없이 독서를 쏟아낸 순간 전 역대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고 소장에 적혀있는 사연은 남편의 도박과 시댁 식구들 부당 대우였죠. 시댁은 난리를 치며 소장이 말이 안 된다며 저에게 따졌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빠 보내더니만 정신까지 같이 보낸 거니? 도박은 무슨? 우리 아들처럼 청렴결백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 지금 일 안 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네가 네 아빠 있을 때나 당당하지. 이제 부모도 없는 고하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거야? 당당 못할 이유가 뭔데요? 당신 아들이 청렴결백한다고? 참나, 당신 아들 사회에서 아주 개판이야. 제대로 알고나 말해. 당신 아들이나 딸이나 남한테 어떻게든 빌붙어 먹으려고 발악하는 거 보이지도 않겠지. 당신조차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 당신 아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너 진짜 미쳤니? 이게 어디다 대고 당신이래? 부모 없는 거 티내니? 내가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돈 좀 있다고 이쁘게 봐줬더니만 아빠나 자식이나 생각하고는. 됐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려거든 재산이나 제대로 분할해. 우리 아들 네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거 알고 있지? 그 값은 두둑히 줘야지. 네. 그 값 제가 다 청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그쪽 아드님이 얼마나 크게 벌려놓았는지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도박에 빠져 정신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아빠 회사에서부터 수상했던 행적은 바로 인터넷 도박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터넷 도박을 했던 거였죠. 차곡차곡 전 증거를 모아 이혼을 청구했고 당연히 그동안 생활비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놀이로 빚까지 만들었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시모가 그간 저에게 했던 말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출을 받다 못해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더라고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이미 끝난 일이라 잘라냈어요. 사실 아빠는 저에게 기업 지분을 모두 넘겨주셨고 전문 운영인을 앉혔어요. 말 그대로 기업 지분 자체는 그대로 저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댁에선 더욱 저에게 매달렸지만 전 냉정하게 그들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벌인 도박빚을 아직까지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지금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용직으로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제 인생을 위해서 더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